11월 FOMC 의사록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대 이상으로 비둘기스러웠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 비둘기스러움을 느꼈냐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 지난 FOMC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명서에다가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실상 그렇게 읽히는 표현을 넣은 거죠. 그 다음에 Q&A 중에는 모두 발언 중에는 파월 의장이 근데 향후 최종금리 수준은 우리가 9월에 점도표 찍은 것보다 더 높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왜 비둘기적이냐? 첫 번째 이거요. 이번에 나온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곧 될 수 있음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우리 곧이라는 거 이제 86번가 채널에 찾아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세요. 곧은 뭡니까? 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 근데 곧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자, 보시면은 여기 있죠. 곧 적절할 것이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일단은 비둘기적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최근에 브레이너드가 나와서 곧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는 브레이너드는 원래 비둘기니까. 근데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의사록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게 이런 구체적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숫자예요. 총 19명의 위원들이 지금 있어요, 연준에. 이 위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다 만장일치냐, 아니면 소수만 밀었냐, 아니면 클로즈 콜인데 다수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few나 a few나 several이나 some이나 뭐 many야 아니면 most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면은 substantial majority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다수의 참가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브레이너드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대다수더라. 근데 요 다음 문장에서는 이거를 좀 우려한 듯한 멘트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몇 명이 그렇게 우려를 하냐? a few예요. 몇 명. 그러니까는 요게 보통 3명 내외를 얘기할 때 a few라는 표현을 연준에서 쓰거든요. 19명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5명 이상은 지금 바로 다음 회의에서 우리 조절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의에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는 비둘기적이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11월 FOMC에 대해서 3주 뒤에 나온 의사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주 전에 있었던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3주 사이에 뭐가 있었냐? 바로 시장을 놀래켰던 CPI가 있었죠. CPI가 낮게 나왔잖아요. 그 낮게 나오는 CPI를 안 보고도 다음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속도 좀 늦춥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반대로 보면 뭐냐 하면은요, 12월 달에 CPI가 그냥 예상치대로만 나와도 감속할 거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혹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12월에 나오게 될 CPI가 예상보다 약간 높아도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11월 초 회의에서 12월 회의 사이에는 두 번의 CPI 발표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 두 번은 종합해서 보고 판단해서 하겠죠. 근데 이걸 종합해서 판단하기 전에 이미 감속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번은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와도 썸 하면은 예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의 비둘기적이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상된 거 아니냐? 다 감속 얘기했지 않냐? 요새 세상에서 뭐 저기 분석한 사람 중에 감속 얘기 안 한 사람 어딨니?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콜린스 같은 위원도 나와가지고서는 우리 75가 테이블에서 없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75에 대해 가지고서 여전히 요게 나오기 직전까지도 페드와치에서 미국 국채 선물 시장에 반영된 12월 달에 금리 이제 인상 확률로 봤었을 때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이 75% 정도, 75bp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25%가 남아 있었어요. 보통 이게 연준에서 거의 가리마리 타주면은 90몇 프로 나와요. 근데 75잖아요. 25가 75bp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예상이 다 된 것까지는 가격 반영이 다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은 그래서 요걸 보면서 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최종금리 좀 더 올린다고 연준이 그 파월이 얘기한 거 그것도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에 표현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많은 참가자들은 연방기금 금리의 최종 수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many, 많은, 그러니까는 이제 과반수의 위원들이죠. 과반수의 위원들이 연방기금 금리 최종 수준이 정확히 자기네도 얼마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은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면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덜 올리고도 끝날 것 같아요. 그 이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절대 레벨이 얼마나 올라갔냐, 우리 이제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야, 니네 그 4.6 찍었던데 9월에는 이번에는 며칠 찍었니? 그거 혹시나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얘기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도 한 거죠. 힌트를 더 줘 이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논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와서 약간 시장에 이게 뭐지? 응?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위원들이 이전의 예상보다 이제 그 최종금리 수준이 약간 더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대요. 베리어스래요. 다양한. 뭐 다수도 아니고 많은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고 다양한. 무슨 보통 이 다양한이라는 표현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다라고 쓰여요. 그러니까 비둘기든 매파든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숫자가 또 막 그 대다수 될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경우에 이거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연준 위원들 중에 일단 절반은 넘겠죠.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비둘기하고 매를 가리지 않고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최종금리가. 이런 얘기는 했다는 건데, 근데 파월이 말한 것처럼 파월은 이걸 여러 차례 강조해가지고 마치 컨센이 모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모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올라가야 되냐, 25bp 더 올라가야 되냐, 50bp 올라가야 되냐, 75가 올라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써마시래요. 약간 이제 봐야 알겠어요. 데이터들을요. 네. 그래서 이제 특정 레벨들 가령 뭐 5까지 올려야 돼요, 6까지 올려야 돼요, 그런 게 지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뭐 약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되겠죠.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파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에서 추가 매파스러움이 안 보여서 우리가 그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날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의사록 곳곳에서 비둘기스러움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하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임금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거여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게 시장에 사실은 인플레가 구조적일 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의 최대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그전 회의에 대비해서요, 연준 위원들이 이와 관련한 걱정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단락이 그전 의사록에도 있고 이번 의사록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some, 몇몇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many, 많은 위원들이에요. 숫자 많이 늘었죠. 다음으로요, 임금 물가 나선 현상이 지금 발생한 건 아니지만 발생할 위험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 앞에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 지난 회의에서는 a number of, 많은 위원들이에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a few, 몇몇. 숫자가 이거는 반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의사록 중에요. 이거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several, 몇몇 위원들은 명목 임금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다는 징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의사록이 어떤 게 있냐면 3분기 고용비용 지수, 제가 이 시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고용비용 지수 변화는 올해 상반기 평균 속도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참고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4,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3, 3분기는 전분기 대비 1.2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이거 보고 11월 회의했거든요. 크게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의사록 중에서는 위원들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라고 이거를 평가를 했어요. 네.
다음으로 비둘기스러움이 느껴진 거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가 처음 나왔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이번에 긴축을 시작한 이래로요. 이제 환율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러 강세가 주는 악영향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위원들은 해외 경제의 둔화와 달러의 강세가 미국 수출 부문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몇몇 위원들은 이는 미국 경제에 더 큰 파급 효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때가 달러 강세 최저점이었고 그 다음부터 달러가 급하게 좀 약세로 내려왔죠. 결론적으로 비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속에 대해서 얼마나 연준 내부에서 광범위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가 거의 여기서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하고 임금에 대해서도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를 연준 위원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달러 강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우리 같은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요. 물론 이제 여전히 최종금리 수준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향후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은 더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럴 위험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향후의 데이터가 예상 수준 범위 내에서 나온다면 연준은 확실히 방향을 돌린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은요. 관심의 이동이 이제 순차적으로 인플레에서 고용으로, 그러니까 고용이 둔화되느냐, 그래서 인플레 이제 악영향 안 주냐. 그 다음에는 근데 고용이 너무 둔화되면 침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침체가 얕으냐 깊으냐? 플러스 요즘 상황 보니까 금융시장 많이 불안정한 것 같은데 코인도 그렇고 금융 불안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쪽으로 관심들이 점점 이렇게 이동해 가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여전히 고용 뜨거운 걸로 보시는 분도 많고 또 요즘에는 침체가 엄청 깊은데 앞에 두 개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까지도 있어서 하나를 얘기하면 한쪽에서 반론이 나와서 저도 뭔가 방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사실은 고용에 대해서 요즘에는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건데 침체에 대해서도 많이들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도 Q&A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에 저는 왜 침체를 가까스로 비껴나가거나 얕은 침체 정도로 보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Q&A에서는 조금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은 그렇게 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체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정리엔 도움 되실 것 같고 그 사이에 뭐 침체 갖고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쪽이 더 우리가 얘기 나눌 것들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일단은 연준에서도 지금 침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사록에 보시면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기본 가정을 내년에 사실상 침체 오는 걸로, 왜냐면 이제 50% 정도 가능성으로 요번에 적어놨거든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거의 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제부터 연준에서도 침체 얘기가 FOMC나 뭐 이런 데서 나오게 되겠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를 이제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딱 지금 상황이에요. 모든 데이터가. 근데 주가가 2022년 1월 수준이었어요. 30% 높은 수준이죠. 거의 20몇 프로 막 이렇게 높은 수준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면 그러면 저 또한 비관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 보시면 주가가 한번 침체 사실은 겪었을 때의 거의 중간값 정도만큼 미국 시장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한 거고, 그 다음으로 이익 추정치 변화도 미래 거를 보시면은 10% 정도, 그러니까 침체 시의 평균적인 미래 포워드 그쪽에게 이제 조정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서 재무부에서 여차하면 국채를 바로 되사줄 수도 있을 만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영국에서는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당신은 침체 걱정 안 되냐 전혀? 이익 나빠지는데 정말 걱정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방송이나 딴 데 나가서 출연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그게 아니라 펀더멘탈도 보지만은 그거랑 주가도 안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심리도 안 보자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니까는요. 그랬을 때는 뭐 기대값으로 봤었을 때는 상반 기대값이 더 높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 11월 FOMC 의사록 분석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